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상승세로 장을 시작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이내 또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자,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졌죠. 시총 1위 삼성전자 결국 6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또 한 번의 기로에 선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떨어진 원인을 분석을 해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여쭤봐야 되겠기에. 네. 글쎄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반등을 하나 싶었단 말이죠. 이내 또 다 반납을 했습니다. 투심이 여전히 좀 팔자 쪽으로 계속해서 기울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뭐 9월 첫날 외국인 매수가 조금 들어오면서 9월은 좀 기대를 했는데 네. 국내 증시 이제 지수가 떨어지는 건 아무래도 시가총액 비중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외국인이 3천억 이상의 금액이 나왔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이거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슈라든지 또 삼성전자의 뭐 퀄테스트 이슈 개별적인 이슈는 아니고 최근에 장중 흐름 자체가 대부분 11시 정도 부점에서 조금 잠깐 종가까지 밀릴 때는 대부분이 11시 그 정도에 시작하는 일본의 엔화 시장의 흐름에 좀 많이 연동이 됩니다. 네. 오늘도 사실 일본도 이제 이달 말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워낙 이제 4월 초순 그리고 7월 초순부터 계속적으로 국내 증시 장중 흐름에서 엔화 흐름의 실시간 흐름에 좀 동조된 흐름이 있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그러한 흐름이 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엔화는 일본의 정책 기조가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올해 하반기라든지 또 내년까지 볼 때도 항상 이게 좀 발목을 잡을 수가 있고요.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 뭐 엔화가 강세를 보면 갑자기 엔화 캐리 자금이 청산이 돼가지고 현물을 가지고 주식을 파느냐 그렇게 해석할 부분은 아니고요. 네. 시스템적인 어떤 해지성 상품의 흐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왜 그러면 장중 흐름에서 엔화의 흐름 자체가 강세로 갈 때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가 강화되면서 지수가 빠지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네. 역으로 생각을 하면 올해 7월 급락 전 외국인은 24조 원의 금액을 매수를 했죠. 예. 24조 원 금액 중에서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게 캐리 자금의 성격을 떠나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캐리 자금의 반매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엔화 흐름에 가장 연동이 심한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민국 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 봐서 큰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에는 사실은 시장에 나와 있는 반도체 피크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여전히 이제 직간접적으로 외국인 자금의 엑시 자금에 대한 수급이 좀 큽니다. 예,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투자분들이 절대 주가를 보고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전자를 이탈을 했죠. 앞자리가. 네. 그게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글로벌 시장 기준에서 상반기에 들어왔던 아주 유동성의 자금 자체가 서서히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자금의 장의 성격이다. 그렇게 보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장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뭐 이번 주에 또 금투세 때문에 좀 많이 뜨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금투세 회피 자금들은 계속 7월 달부터 빠지고 있었던 자금이 있고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대기 자금이 있었냐 하면 돈에 이렇게 이름표가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9월 달 금리 인하라는 이런 이벤트를 두고 시장의 해석은 분분할 겁니다. 금리 인하가 호재일지 악재일지 분분하지만은 큰 자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리 인하라는 큰 이벤트와 8월 달, 9월 달 진행될 금투세의 어떤 유예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기 자금성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자금 같은 경우는 얕은 수급으로 빠지기 때문에 장의 뭐 전체적인 체력은 여전히 국내 사는 사람이 없다. 예, 저는 일단 그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엔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코스피의 수급이 좀 좌지우지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오늘처럼 엔달러가 좀 떨어진다. 엔화 강세가 확실하게 돌아선다. 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코스피의 수급은 약해진다. 이 공식이 당분간은 계속 적용될 수 있다? 당분간 아니라 쭉입니다. 얼마나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제가 알 수가 없다는 표현이 너무 단적인데 네. 일본의 엔화가 최근 그 한 3, 4년 동안에 100엔대 초반에서 160엔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정도의 엔화의 흐름을 좀 분석을 해보면 한 130엔에서 160엔까지 갔으니까 맥스 한 130엔 초반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좀 진행될 수가 있고, 근데 그것도 그런 것이 여기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 네. 9월 달에 만약에 25bp 수준 또는 시장이 말하는 50bp 수준의 피컷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12월 달에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1월 달을 만약에 내년 25년도 1월 달에 쉰다고 하더라도 또 3월 달까지 앞으로 6개월 정도는 미국 정시 기준으로 복구할 때는 달러가 약세로 간단 말이죠. 통화적인 관점에서. 그러겠죠. 예, 달러가 네. 약세로 가면 본의 아니게 엔화는 또 강세로 강세로 가게 갈 상대적인 수밖에 관세로 없는 가겠죠. 거고, 일본의 9월 말 예정된 자민된 새로운 총재의 후보자 중에서 좀 강력한 후보가 의외로 또 엔화 강세론자인 성격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반기 정시에 어떤 호재가 나와도 한국 정시는 상대적으로 미국 정시 대비해서 디커플링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걸 인지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말하면 또 많은 투자분들이 근데 비관적으로 보신 것 아니 같아서. 근데 이거는 구심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장 올랐는데 우리는 왜 못 오릅니까? 이런 그 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를 때 들어오르고 빠질 때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환율이 그러면 천천히 130엔대 초반으로 내려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시장은 이미 7월 달 이후부터 2달 동안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 마찬가지로 장중에 움직이는 약간 높은 변동성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엔화의 절대치 말고 한순간에 만약에 뭐 100bp 정도 엔화가 떨어질 때, 그럴 때는 외국인 수비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엔화는 강세로 간다. 그래서 엔화로 강세로 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완화돼. 이는 매도 폭탄이 아니에요. 매수 강도가 좀 완화된다. 그 기조를 갖고 보신다면 우리가 상반기 때 역대 최근 20년 내가 아니죠. 한국 역사상 연간 7개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매수 금액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는 당분간은 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영환 연구원님. 예. 바로 바통을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엔화의 흐름에 따른 코스피 수급을 분석을 해주셨고 어떤 견해십니까? 저는 좀 매크로적인 영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을 따지면은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7월 말에서 8월 초 조정을 가져왔던 4가지 요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엔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대선이 불확실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AI 분야의 투자가 피크를 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요즘 좀 관심이 확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거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자극됐던 부분이 컸었죠. 네. ISM 제조업 지수가 미스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고용도 생각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나오면 이거는 경기 침체로 바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불러일으킨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경기 침체에 빠지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시간이 꽤 필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미국 정부가 거의 레임덕 기간을 맞이해가지고 투자 자체가, 정부 집행 투자 자체가 주춤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신정부 들어가면서 얼마나 맥이 뚫리는지, 어느 방향으로 뚫리는지 이것들이 확인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아직 금리 인하 시작을 안 했는데 미연준이 한 두어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게 있으니, 사실 경기 침체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를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시점은 한 올해 말 정도쯤은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는 자꾸 이제 엇갈리는 지표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출렁출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약간 경기에 대한 믿음이 강한 대기 매수세가 많으면 그런 것들을 묶고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출렁출렁이 지수를 빠뜨리진 않으면서 버티는 양상으로는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을 딱 놓고 보면은 약간 완전히 장 초반에는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훅 어떤 뉴스로 인해 꺾인다기보다는 계속 쭉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외국인들의 매도는 계속 꾸준하게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방향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개인들이 받아줄 수 있는 대기 매수세가 장 초반에 일부 소진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받아주는 물량이 없어지면서 주로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양상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우리가 7월 말 8월 초에 봤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대폭 급락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전에 다시 좀 뭐 한동안 못 봤었던 가격대, 뭐 2,400대 이 정도까지 보게 되면은 거기서 정도는 이 정도는 심하고 좀 반변 매수 거래가 들어올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특히나 경기 관련 불확실성들이 계속 잔존해 있는 상황이고 그 이문들을 저희는 비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기간은 좀 연말까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향후 몇 달 동안은 불확실성 요인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 박스권을 좀 낮춰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전 우리가 폭락을 경험했을 때랑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간다는 말이죠. 제조업 지수의 발표부터 이어지는 고용 지표의 악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침체 공포로 확대가 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했단 말이죠. 이제 내일 고용 지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앞두고 있고요. 그럼 오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번 주말까지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참 오늘 언급 드려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서 이사님. 한 달 전에 급락 나왔을 때는 시장 반응은 이게 뭐지? 그러면서 동시에 나왔던 건 이건 아니잖아라는 심리가 되게 강했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공교롭게 일본이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미국 지표들 뭐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쇼크가 나오면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엔캐리성 시스템 트레이딩이 역작용이 일어나면서 엔화를 사면서 이제 미국 자산 팔고 그다음에 뭐 니케이 팔고 코스피 팔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경기 침체 이건 좀 아니잖아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바로 뭐 ISM 기재조가 나오니까 이것 봐 괜찮잖아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또 다시 금방 되감았는데 지금 시장은 뭐냐면은 다시 뭔가 찝찝하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게 9월 달 별로 기대할 거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연준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 아니고 경기 괜찮고 견조하고 우리는 정해진 길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고용을 신경 쓸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내리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뭔가 찝찝하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해가지고 반등을 세게 했던 반면에 지금은 괜찮아 하더라도 이게 크게 반등을 하거나 그런 쪽보다는 앞으로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 뭔가 지금 찝찝하다라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대선 토론도 앞에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추석 연휴가 다음 주 지나면 또 바로 있죠. 끝나면 바로 FOMC고 그 다음 주에 또 그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있고 이게 이어져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지금부터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좀 뭔가를 확인하고 싶다. 근데 우리가 왜 더 약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화 영향도 있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우선 내부적인 수급이 워낙에 지금 약하다라는 거죠. 주식 시장으로 지금 들어올 유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시장이. 네. 금투세 노이즈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거기다가 우리나라 뭐 수출 잘 됐다 어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반도체 정점 얘기도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시장 자체에 대기 매수세라는 게 좀 있어야지 외국인들이 급하게 매물을 쏟아내거나 아니면 많이 빠지면은 좀 저가에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수익을 낼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불안감 속에서 수급마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좀 유독 더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라 밖에서 원인을 계속 찾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의 어떤 그 문제는 없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체력, 경제 구조상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없을까? 아까 수출 이야기도 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의 수출 교역 대상국 1, 2위가 미국이랑 중국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도 지금 어쨌든 경기가 꺾이는 흐름. 중국 경제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심상치 않은 또 경고등이 켜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사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이렇게 꺾인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그나마 버팀목으로 있던 수출마저도 앞으로 좀 멀리 봤었을 때 글쎄요, 두 자리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갖게 되고요. 그럼 이걸 증시와 연결시켜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네. 호재가 하나도 없네. 엔화부터 미국발 경기 침체 그나마 버팀목이던 수출도 모르겠다.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근데 지금 앵커님 질문에 이미 답을 내리고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네. 미국이 경기가 꺾였다는 걸 전제로 하셨잖아요. 네. 꺾이지 않았죠. 꺾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이렇게 한번 90점을 잡아보죠.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연 이제 경제 성장률은 5%가 아니라 잘해야 이제 4.5%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무역 구조는 실제적으로 대중국의 수출 비중은 점차 줄이고 있고 대미의 수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1년의 몇 가지 지표들,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발표됐던 S&P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발표될 또 ISM 서비스 지수 이런 거 남아 있는데 미국의 ISM이나 S&P 제조업 지수는 50선 밑으로 내려간 지가 한참 됐어요. 네. 예, 그리고 미국 경제의 근간은 아무래도 서비스 지수로 넘어가는데 서비스 지수가 같은 경우 여전히 50선 이상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많은 투자분들이 이번 주에 고용에 집중을 하시는데 제가 이걸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의 비동업 부문 취업자 수는 10만 명 이상이면 침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데이터 기준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미국의 과거 10년 동안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의 그 월간 데이터를 보게 되면 대략 좀 조금 좋다고 할 때가 15만 대 후반, 조금 약할 때가 15만 대 약간 미치거든요. 이게 2020년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고용 자체가 쇼크가 났다가 파트타임이라든지 이민자 정책을 펼치면서 실제로 고용 지표 자체가 20만 건, 30만 건 올라갔다가 제자리에 오는 정책이 있고요. 미국의 실업률도 마찬가지인데 왜 파월이 21년도, 22년도에 미친 듯이 금리를 9번 올렸냐 하면 그때 3.5%라는 미국의 실업률에 너무 거만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4.4% 정도가 되고 네. 8월달 예정치는 4.2 정도가 전망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5% 넘어져가기 전까지는 미국의 고용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쁘지가 않는 거라 생각보다 지금 발표되는 뭐 며칠 전에 나왔던 애틀란타 연聯에서 발표하는 GDP Now의 9월달 3분 미국의 GDP가 2% 정도밖에 되지 않겠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장 중심은 이번 주에 발표된 OECD 경제 선행 지수가 여전히 선진국 기준으로 100 이상을 유지한다면 미국의 경기 침체는 쉽게 논할 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 미국은 선제적 금리 인하와 보험적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의 경기 부양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미국이 금리를 내렸을 때 한국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는 경제 구조에서 한국은 50%가 수출 비중이고 네. 미국은 70%가 소비 비중인데 같은 금리 인하 효과를 했을 때 그의 효과가 경제 GDP로 넘어가는 효과는 수출 구도의 경제보다는 소비 구도의 경제가 효과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미국의 경제 침체를 논하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이런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을 때에 소비 위주의 미국 경제가 인하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럼 미국이 경기가 무조건 침체나 혹은 둔화로 간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제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의 증시 회복력이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악재를 맞더라도 더 크게 맞고 네. 호재가 나면 덜 반영하고 이런 답답한 흐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고자 하자는 가운데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저희가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까 외국인들도 주식을 별로 사긴 샀었어요. 네. 8월 달에 2조 8천억 팔긴 팔았는데 7월 달은 샀었는데 정확하게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해서 디커플링을 보인 거는 기관의 매매 패턴에 있습니다. 기관들이 7월 5일 달부터 지금까지 2개월 동안 수급 분석을 해보면 기관은 이 엔화 흐름에 철저하게 반응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표가 CG는 안 나오겠는데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기관들이 7월 초부터 최근 2개월 동안 가장 많이 판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입니다. 가장 많이 판 게. 네. 그럼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수출주의 비중을 좀 줄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은 시가총액 코스피의 바스켓을 좀 줄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기관들이 이걸 팔고 대표적인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를 팔고 뭘 샀냐 하면 LG에너지솔루션, 금융주, SK텔레콤, 한국전력, 고려아연, HD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이마트, 강원랜드 이런 쪽으로 싹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잘 생각하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주식을 별 살 생각이 없고 아마 사실 살 수는 있어요. 시장에 따라서. 근데 기관들의 스탠스가 대표 수출 테크주를 팔고 오히려 잔잔바리로 방어주라 표현할 수도 있고 내수주라 표현할 수도 있고 가치주라 표현할 수 있는 쪽에 베팅을 늘리고 있다는 건 한편으로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인다 해석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들은 현재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도 봤습니다. 두 분 저희들의 질문과 답을 들으시면서 혹시 추가로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실지 어떻습니까? 김영환 연구원님. 저는 시황보다는 구조적인 얘기를 조금만 첨언을 하면요. 네. 한국 전체 수출에서 미국,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각각 한 20%씩 되는데 네. 그러면 그 한국 시장은 항상 미국과 중국 중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많이 오르는데 한국은 왜 덜 오르나요?
미국으로 나가는 비중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근데 대신에 중국으로 나가는 비중도 20%니까 언젠가 또 과거처럼 중국 시장이 아주 강한 시기가 올 수 있다면 뭐 사이클상 그런 일은 다시 있을 수는 있죠. 뭐 성장의 그 율 자체가 들어올려지진 않더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중국 많이 올라가는데 왜 한국은 못 올라가냐는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못한 나라들보다는 좋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여러 나라로 굉장히 여러 상품이 다변화돼 있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게 나쁘게 보다면은 왜 제일 좋은 나라를 못 따라가냐? 항상 못 따라갑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이 되는 나라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이게 주식시장 입장에서 좀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마냥 꼭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는 부분이다. 펀더멘탈 상으로는 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걸 꼭 말하자면은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종목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되는 게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큽니다. 한국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없었으면요.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이 10배 올라가는 동안 내 시장에 미친 영향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커지면은 봐라 한국에서 10배 올라가는 종목이 미국에서 미국 지수 대표적 종목들 올라가는 것보다 더 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종목이 엔비디아가 나와버리면은 그런 종목이 시총 기준 뭐 2위, 3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이미 너무 큰 덩치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좀 있는 거지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 한국이라고 그렇다고 올라간 종목이 없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질문을 무작위로 막 드려봤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저희 논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면 AI와 반도체주 다음을 이을 주도주가 뭘까라고 저희가 여러 섹터들을 언급한 것 중에 바이오주가 사실 눈에 띄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마치 한 주가 지나면서 조금 흐름이 바뀌었어요. 바이오주가 뭐 유한양을 비롯해서 조정을 좀 받는단 말이죠. 이거는 지금 그러면 뭔가 또 기류가 바뀐 건지 아니면 그냥 과정의 일환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게 그날 그 거래되는 패턴 자체가 좀 과하다. 과열 시그널이 좀 보인다.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 현상 비슷하게 해가지고 추격 매수를 좀 너무 심하게 하는 게 좀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특정 종목들 특히 뭐 유한양행이 1970만 주가 거래됐었고 그날 그리고 그때 20% 넘어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추격하는 모습들 보인 데다가 그다음에 또 모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주가가 아침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아침에 일찍 기사가 뭐 회사가 자금 조달이 뭐 내년 되면은 뭐 4천억 정도 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 네. 그날따라 또 리포트가 2개가 나와가지고 갭으로 상승을 해서 급등을 했는데 그 급등을 개인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를 했고 거기에다가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다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기사화되기도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주식이 바이오 쪽이 렉나자 FDA 승인 나고 난 다음에 좀 된다 싶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좀 과하게 쏠림 현상이 좀 지나치게 크게 나왔다라는 거죠. 과거 같으면 바이오 사이클이 한번 붙으면은 이게 몇 달이 가곤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돌아서 보면은 렉나자 승인 난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힌트를 얻고 제2의 유한양행은 뭐지 하면서 그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좀 올랐던 주식들 가운데서 요 며칠 상간에 시비 전환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주식 매물화도 된 것도 많았었고요. 네. 차트상으로도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과열 시그널이 확연히 나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추가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주가가 좀 눌림을 좀 주면서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난주에 제가 아마 그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바이오 주식을 더 편입하려고 사실은 주초에 마음을 먹고 나왔다가 주 후반 되면서 결국은 주식을 줄여버렸다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 쪽이 이걸로 끝이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올 하반기 이후에 내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이 글로벌화되는 모습들이 역력히 많이 보일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저변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바이오 섹터 전반이 따뜻해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지만은 적어도 지금부터 최소 한 1, 2주 이상은 기간 조정은 좀 받아야지만이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종목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이다라고 보셨어요. 뭐 유한양행이 뭐 요즘 가장 핫하니까 대표한다고 보면 이틀간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10% 네. 빠졌거든요. 뭐 우선주는 오늘 하루만 뭐 10% 빠졌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기간 조정은 불가피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논리죠. 아까 말했지만 유한양의 렉나자 승인, FDA 승인 이슈가 나온 지가 2주 정도가 지났고, 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는 추세적으로는 계속 앞으로 좋아지지만 그 이벤트 구간에 움직이는 주가 변동성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유한양이 약간 그러한 뭐 15만 원대 언제까지 갔다 나온 또 시장의 복합적인 것과 좀 작용을 하는 거고, 기타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또는 기타 뭐 AI 신약 쪽의 보로노이라든지 기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약간 시장의 변동성과 좀 유사한 흐름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이런 트레이드 관점에서 보는 건데, 추세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일 거고, 또 일각에서 나오는 잔잔한 뉴스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생명보호법 관련된 이슈가 한국의 CDMO 사업에 크게 덕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레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주가라는 거는 생각보다 이런 작은 이야기에 많이 민감하거든요. 바이오의 가장 큰 장점은 무궁무진한 긍정의 에너지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이슈는 뭐냐 하면 연속성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유한양의 렉나제 같은 국내 거의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승인으로 끝나지가 않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제 시간을 갖고 말이죠. 네. 그리고 이번 7일부터 진행되는 그 폐암 학회죠. 그리고 다음 주 예상되어 있는 에스모도 마찬가지인데, 폐암 학회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유한양이나 HLB나 전부 다 거기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 주 13일 에스모로 넘어가면 그런 흐름이 다 진행이 되는데, 정작 주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논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전체 시장의 분위기와 개별 종목에 대한 선반영 여부인데, 제가 이번 주에 바이오주를 조금 보면서 지난주부터 마찬가지인데, 이거 약간 시장의 흐름과 좀 연동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도 그런 것이 어떤 게 있었냐 하면, 물론 이게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제 어디에 포인트를 좀 맞췄냐 하면, 대웅제약이라든지 종건당 바이오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전통 제약사들의 주가 흐름도 좀 같이 봐봤었는데,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 물론 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판단은 그렇습니다만은, 이 기업들의 주가마저도 지금의 이 불안한 K 증시의 불안감을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이거는 기업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가분들이 주변 변수가 너무 심란하니까 팔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적인 차원에서의 매물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기와 가격을 논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불안감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조금 쉬는 구간이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이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고, 추가로 질문 하나만 이사님께 드리면, 그러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움직임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중소형주는 말 그대로 수급에 의해서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최근에 제약바이오 주식이 좀 움직였다 하니까 다 제약바이오가 대세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바이오가 대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지금 사실 바이오텍들은 돈을 버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난에 봉착했거나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증자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지금 우리나라 올해가 24년이 글로벌화되는 원년이라고 놓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아주 작은 것보다는 좀 많이 알려져 있으면서 나름대로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바이오를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영환 연구원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좀 길게 봤었을 때 구조적으로 주도주가 바뀌는 시기이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주가 어떻게 보면 다시 오랫동안 눌려있던 주가가 부상할 시기가 됐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사실 그동안에 꽤 길게 소외돼 있다가 네. 이제 뭐 한 7, 8월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소외돼 있었던 이유의 상당 부분은 이렇게 신약 개발 업체들이 개발을 하려면은 자금줄이 있어야, 아직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지만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자금을 수혈 받아야 그걸로 연구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걸 성과로 또 밸류업을 시켜가지고 다시 새 자금을 수혈받아서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게 성과를 내야, 그러면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못한 업체들한테도 다시 또 자금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이 막혀 있었던 부분이 컸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상당 부분은 금리가 높았기 때문인 부분이 컸었단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 금리가 조금 낮아지는 환경에서 특히나 유한양처럼 한국에서도 그런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사실은 그런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인 것 같아서, 물론 자금 수혈 초기 국면에서는 약간 지분 희석 이런 부분 때문에 노이즈도 있고 하겠지만은,
길게 보면은 이 부분들이 오히려 성과의 결실을 맺게 만들어주는 기초 단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주도주가 이제 바뀌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저희가 언급드렸지만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했던 거는 아마 많은 분들 동의하실 겁니다. 2차 전지주의 부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2차 전지주의 부활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최근에요, 하 대표님. 네.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이 전기차 의무화에 대해서 지지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면 아 이거 뭐야? 이거 또 찬물 끼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선거용이죠. 선거용이다. 네, 정치인들은 뭐 아침에 밥 먹고 점심 때 딴 이야기 하는 게 정치고,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표 싸움이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국내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이나 많은 기업들이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 실적의 어떤 전기차 캐점을 넘어서 국내 2차 전지 소재나 셀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미국의 IRA 수혜라든지 보조금은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보조금이 전기차는 아무리 그래도 정부 정책적인 그 보조금과 정책 기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선거라는 복병이 있는데 뭐누가 단정지어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되면 IRA 법안을 폐기한다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이제 미국 시간으로 10월 6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사전 투표에 들어갑니다. 거의 2달 전부터 워낙 생각해 보시면 네. 동부에서 서부까지 땅이 너무 크잖아요.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추정은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진행되는 그리고 의무 판매자라는 건 사실 이게 약간 공산당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이게 예전에 한참 미국 해리스 상원의원 때도 있는 걸로 그 이전부터 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게 주별로 51개 주가 있으면 특히나 이제 캘리포니아 같이 이쪽 서부에 그 경치 좋은데 관광 이런 쪽은 당연히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이 주별로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친환경차의 비중을 50% 이상 해라, 또 100% 이상 해라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가만히 소비자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도 없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좀 폐가 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공화당 지역에서 표를 얻으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런 말바꾸기 정책은 좀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상승이라든지 테슬라의 주가 견고한 상승은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 선거 해리스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내로 LG에너지솔루션에 나오는 기관 레트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네. 메탈 가격의 반등세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북미 쪽에서의 상대적인 리튬 가격을 생각할 때 북미양 리튬이 중국산 리튬보다 좀 높다든지 또는 GM 얼티엄 셀즈 이코녹스 모델의 모델 판매 추이가 7월 달부터 높아진다는 점 이게 철저하게 미국 대선 이후에도 중국산 전기차는 절대 미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 같은 게 포함되다 보니까 네. IRA 세제 혜택이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두고 2차 전지 쪽은 특히나 LG 셀 쪽 같은 경우는 바닥을 칠 수 있다는 시각이 크다 보니까 좀 느린 반등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적응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트럼프 후보 같은 굉장히 센 발언들이 나오면 출렁출렁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둔감한 건지 아니면은 소위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어느 정도는 다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럼 2차 전지의 고유의 길을 갈 수 있겠나? 일단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다분히 이제 그 표를 의식해서 그 러스트벨트 쪽을 겨냥을 해서 하는 얘기가 많고 네. 그 사람이 지금 말했던 뭐 IRA 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그게 전체가 상하원 대통령까지 레드웨이브가 돼도 지금 공화당 지역구가 지금 그 셀 공장들이 더 많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공화당 그 의원들이 그 IRA에서 그린에너지 보조금 그 삭감하고 폐지하는 거 반대하는 성명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결국 자기들도 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전기차의 어떤 방향 전환 이런 거보다는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연비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속도를 좀 늦추려고 할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그게 큰 그림의 어떤 대세를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전기차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 반등하는 거는 제가 계속 이제 최근에 말씀을 계속 들어왔었던 건데 원래 2분기 컨퍼런스 콜, 1분기 컨퍼런스 콜 끝났을 때는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좀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질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분기 컨콜에서는 다들 얘기한 게 하반기도 쉽지 않아로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하필이면 그 직전에 우리나라 그 업체들한테 몇 가지 좀 중요 이벤트들이 좀 나왔었어요. 노스볼트가 수율을 못 맞춰가지고 SDI한테 BMW의 수주 물량을 뺏겼고요. 그다음에 LG엔솔이 르노로부터 LFP 배터리를 5조 원어치를 수주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ESS 배터리를 최근에 우리가 수주를 못하고 있다가 북미 쪽에서 LG엔솔이 한 두 군데에서 하나 큐셀을 포함한 두 군데서 LFP 배터리로 ESS 배터리를 수주한 게 있었고 SDI는 NCM 배터리로 해가지고 ESS 배터리를 최근에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도 그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ESS 양도 역시 규제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후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관세 부과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 수주가 됐다고 해서 당장에 숫자로 찍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었거나 또는 우리가 쉽지 않다라고 봤었던 그 지역에서 노스볼트라고 하면은 유럽에서 제일 배터리를 잘 만드는 회사인데 수율을 못 맞춘다고 하면 현재 유럽에 내에서 배터리 셀 공장을 가지고 가동하고 있는 회사 중에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 우리나라 회사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거기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고요. 중국 업체들이 지금 이제 가동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작은 것들이. 그리고 내년 들어가게 되면 가동 들어간다고 하는데 가동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생산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수율 맞추는데 우리나라도 2년 이상 걸렸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거기서 배터리를 찍어내려고 그러면 영업을 통해 가지고 또 거기에 스펙을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의외로 유럽 시장도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또 모멘텀이 또 생긴 것도 이런 내러티브가 바닥을 좀 확인해 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올라오는데 최근에 모건 스탠리 증권에서 이 내년에 유럽 그 전기차 판매량이 41%가 늘어날 거다라고 리포트를 내면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55만 원, LG화학을 45만 원짜리를 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JP모건에서도 역시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해서 매수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그럼 시각 자체가 어쨌든 좀 우호적으로 변했고 낙폭 과대에다가 수급이 빈집이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채워가는 과정으로 보시면은 배터리 업체들의 지금 주가 상승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다. 근데 이게 진짜 바닥이냐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도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거는 이게 원래 바닥이라는 게 한 번에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한 번 일단 반등을 줬다가 되밀렸을 때 네. 이전 저점보다 위에서 안착이 되는 그림이 나오려고 그러면 업황의 변화 조짐이라든지 어떤 트리거가 또 나올 거라는 거죠. 그게 확인이 되면은 2차 전지는 그때부터는 지금보다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면 볕이 들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김영환 연구원님. 2차 전지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예, 펀더멘탈 상의 바닥을 받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근데 확실히 가격 측면에서 이번 2차 전지 바닥권에서는 약간 악재에 안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을 하긴 했거든요. 악재에 안 반응한다. 예. 예, 보통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안 반응한다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호재는 반응을 안 하고 악재에 반응을 하다가 점점 반대로 반대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약간 심리적인 바닥권은 가깝지 왔지 않나. 그러니까 다시 밀렸을 때 전저점보다는 더 내려가지 않는 모습 정도 나오면은 좀 뭐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바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다음 번에는 좀 본격적인 상승을 좀 타진해 볼 수 있는 그 과도기 정도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 앞서서 이제 이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점점 이제 2차 전지는 한국과 중국 두 개 나라의 업체들만 살아남는 양상으로 가기가 쉬워 보여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한국이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고 약간 그러고 사실 이 2차 전지라는 거는 B2B로 보이지만 결국은 자동차 안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B2C의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들의 선호라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가 조금은 쉬운 분야입니다. 딴 것보다는 이번에 뭐 화재 이런 얘기에서도 좀 드러났지만은 네. 그래서 그 차량이 어디 2차 전지를 쓰고 있느냐 이런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브랜드 이미지라던가 기술 격차라던가 이런 걸로 볼 때 여타 다른 분야에서 중국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한국 산업들이 다 망가졌던 거랑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는 중장기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해 볼 만하다 네. 싶습니다. 하 대표님. 네. LG에너지 솔루션이 어느덧 40만 원, 41만 원, 40만 원대 회복한 거 제가 지금 빨리 찾아보니까
3월 28일이었더라. 그때가 40만 원. 네. 그 이후로 계속 30만 원대로 밀리다가 30만 원 뭐 초반대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40만 원. 의미 있는 구간입니까? 그러니까 주가 아까 흐름상으로 보면. 네,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얼티엄 셀즈 이야기도 기대 요인이 맞는 거고 조금 전에 이사님 말씀하신 뭐 실제 말로 노스볼트의 상대적 이익이라 수혜라든지 미국형도 다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가가 유독 아이러니한 게 혹시 여러분들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유독 LG 엔솔만 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LG 엔솔이 이달 말에 4680 배터리를 이제 양산하게 되고 네. 예를 들어서 또 테슬라 쪽으로 2270 배터리의 캐파가 커지는데 가만히 보면요 주가가 LG 엔솔의 밸류 체인이라든지 LG 엔솔의 원통인 관련주의 개별주의 흐름은 거의 없어요. 주가 관점에서.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LG 엔솔이 올라가는 거지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함정이 있냐, 어떤 생각을 좀 했었냐면 아까 저희가 말한 발언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22년도 봄에 LG 엔솔이 상장할 당시와 약간의 유사한 수급이 좀 있어요. 수급 블랙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LG 엔솔의 강세를 보고 여타 움직이지 않은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부품주가 동반해서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괴리를 조금 아직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연구원님 말씀하신 펀더멘탈이나 전체 섹터에 대한 표현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거고 그럼 LG엔솔의 상대적 강세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여타 앞뒤 시가총액 종목에 있는 밸런스 차원에서의 수급 쏠림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가장 크거든요. 그럼 투자가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면 일단은 만약 2차 전지를 좋은 관점에서 보시는 분이라면 LG엔솔로 직접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LG엔솔의 주가가 강하다고 해서 밑에 있는 다른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지금 LG엔솔의 강세에는 충분히 수급 빈집이한 패시브 수급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걸 좀 보신다면 LG엔솔에 조금 집중하는 게 맞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LG엔솔이 만약에 1차 가격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왔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가장 적절한 눌림목입니까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면 주가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지금 40만 원대 정도가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10% 정도를 크게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정을 보일 때 한 35만 원에서 36만 원대가 혹시나 되밀린다면 거기서는 내려가면 안 돼요. 근데 그때 만약에 찍고 다시 올라가면 그때는 조금 제가 오버하면 4돈에 8촌에 동세까지 다 데리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강한 매수 신호라는. 그렇죠. 네. 내려왔을 때는 수급의 이슈라든지 모든 것들이 빠졌는데 그때 다시 갈 때는 제 네. 생각으로는 그 펀더멘탈 포함 모멘텀을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 움직일 때는 패시브 수급이라든 이런 모멘텀 속에서 수급을 빨아들인 거고 만약에 눌렸다가 다시 갈 때는 조금 전에 말했던 지금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밸류 체인에 있는 관련주들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LG엔솔 보고 계속 가면 할 수 없어요. 그냥 엔솔을 사야 되는 거고 만약에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갈 때는 그때는 같이 보셔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밀렸다가 다시 갈 때. 참 맞추기 어렵네요. W자인데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던 그 밀리는 지점이 전저점보다는 높은 상태에서 지금 형성을 하고. 네, 저는 다 비슷한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결국 내러티브라는 게 결국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여태까지 소외됐었던 거, 그다음에 이제 눌렸었던 거를 갖다가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을까라는 퀘스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내러티브 자체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LG 엔솔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맞고요. 네. 근데 또 보시면은 삼성 SDI도 못지않게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셀업체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셀업체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확산이 되지 않은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이 업황 펀더멘탈이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돌아서는데 저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 하나는 지금 LG엔솔이 원래 당초에는 8월 달에 원통형 배터리 468 배터리를 양산한다고 했었던 걸 스케줄을 11월 말 뭐 이때로 지금 연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 부분과 전후해가지고 그 시점에서 그 보급형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 판매량하고 같이 맞물려 버리면 그때부터는 조금 수급이 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상승이 찐바닥을 위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일단 내러티브에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긴 맞지만 네. 여기서 한 번 더 되눌린 다음에 그런 스토리와 아니면
그 업황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는 모습이 보였을 때 그때부터 이제 2차 전지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상외로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말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많은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 좀 눈여겨볼 섹터 잠깐만 짚고 넘어갈까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 관련주로 묶이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상당히 강세였고 네.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또 오랜만에 디스플레이주도 뭐 계속 밀리다가 오늘 디스플레이주가 반짝 빛났는데 글쎄 이게 아이폰 신작 효과가 반영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거 간단하게만 하 대표님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강원랜드는 뭐 오늘 움직인 거는 문광부에서 이제 강원랜드의 허가 면적을 늘린다든지 슬롯머신의 기계를 좀 키울 수 있게 좀 캐파를 늘려주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총 17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에 16개가 외국인 전용, 유일한 한 개가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가 되는 건데 오늘 주가 변동성을 떠나가지고 강원랜드 최근 1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계속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좀 깊게 분석을 해봤더니 저는 안 가봤는데 바빠가지고 생각보다 국내 카지노주들의 분기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드롭백과 홀더율이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실적으로만 놓고 봐도 강원랜드는 지금 연간 3천억대까지 올라갈 분위기더라고요. 네. 이게 올해 조금 기관들이 좋아할 만한 대표적인 이거 배당주잖아요. 실제적으로 23년도 대비해서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배당을 무려 3배 이상 키웠더라고요. 950원 정도로. 네, 그런 관점을 보기 때문에 아마 연기금들은 오늘의 주가 변동성을 차치하고 강원랜드 쪽으로는 조금 매수를 연말까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같고 혹 행여나 말씀드리는데 강원랜드 올랐다고 갑자기 파라다이스나 GK 쪽으로 눈을 돌리신다면 나쁜 건 아닌데 네. 실적을 제가 상대적으로 분석해봤더니 증가 속도가 강원랜드보다 파라다이스나 GK는 조금 덜합니다.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까지 이어서 합니까? 네, 디스플레이주 말씀하시는 거죠? 짧게만. 디스플레이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애플이 새로운 스마트폰 기기를 가면서록 계속적으로 LCD의 비중을 0으로 만들고 모든 비중 자체를 OLED로 간다. 그러면 지금 40, 30, 20인가요? LG 디스플레이, 삼성, BOE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의 비중은 커지는 거고 BOE는 수율을 좀 못 맞추는 것도 있고요. 국내로 놓고 보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비중도 괜찮습니다만 삼성 디스플레이의 비중도 조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뭐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개별주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하반기에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강원랜드 이야기 하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도박을 많이 해서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분석도 네, 우리 시청자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끝으로 다뤄볼 거. 자 이제 9월 이번 주말 또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영호님 네, 고용지표 나오고 저희가 또 이제 다음 주에 장이 어떻게 펼쳐질까 한 달 전의 모습을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되고 이제 주말을 맞이하게 되니까 예. 뭐 예언자는 아니시지만 네, 좀 흐름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예, 당면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내일 밤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고요. 지금 컨센서스는 비농업 고용 16만 명대 정도, 그리고 실업률은 4.2% 정도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보다는 실업률이 약간 떨어지고 고용은 한 10만 명 중후반 정도쯤 나온다는 건데 그 정도면은 비컷에 대한 걱정 내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거 이거 정도는 좀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예상보다는 약간은 좀 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8월이라는 게 또 좀 뭐 휴가 기간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시적인 뭐 고용 이런 부분들은 좀 둔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예상을 약간 미스할 수 있긴 하지만은 뭐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0만 명 이런 정도까지만 아니라면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정도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를 생각해 보면은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가 9월 9일 날 애플 아이폰 16 발표 그리고 9월 10일 날 미국 대선 후보들 TV 토론회가 있죠. 이 부분 정도가 좀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좀 수혜주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누가 되든 간에 좀 지지율 격차를 벌리면서 이번에 누가 이길 것 같다라는 게 조금 명확해지면은 대선 관련 트레이드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정도 생각은 드네요. 그 말고는 그 이후에 추석 휴가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장에서는 거래량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입니다. 9월 7일 토요일 부동산, 주식, 재테크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자, 하반기 금리 인하로 발생할 변동성 장세, 경제 전망,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경제 흐름에 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절호의 기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마 이제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주말을 지나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